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인데요. 이 책은 파울로 코엘료의 산문집으로 유명하죠. 많은 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장을 낭독해 드릴게요. 다시는 펼쳐지지 않을 책. 나는 장서가가 아니다. 몇 해 전 나는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고 소유물은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결심하고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고 수도승처럼 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소유물을 대거 처분하고 나면 날아갈 듯 홀가분하다. 내 친구 몇몇은 옷이 너무 많아 뭘 입을까 고민하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다고 늘 푸념이다. 나는 기본 색조를 검은색으로 제안해 놓았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자. 나는 서가의 책을 400권으로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책은 감정적 가치 때문에, 또 어떤 책은 틈만 나면 되풀이해 읽는 것이라 서가에 남았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한평생 정성을 다해 꾸민 서가라도 주인이 죽고 나면 결국 무게 단위로 팔아치우는 모습이 아까워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런 모든 책을 집에 모셔 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친구들에게 교양을 과시하려고, 벽이 허전해서 장식용으로. 내가 산 책은 내 집에서보다 공공도서관에서 훨씬 널리 읽힐 것이다. 과거에는 자료 때문에라도 책을 가까이 두어야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어 한두 개만 입력하면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인터넷 덕분이다. 당연히 지금도 나는 책을 산다. 책을 대신할 전자매체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읽고 나면 여행을 떠나보낸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공공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이다. 숲을 지키기 위해 혹은 인심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다. 책에는 그건 나름의 길이 있고 꼼짝없이 책꽂이에 묶여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세로 먹고 사는 작가로서 나 스스로를 궁지에 모는 말일 수도 있다.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내겐 많은 돈이 생기니까. 하지만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공평한 일일 수 있다. 특히나 정부가 도서 구매를 지원할 때 독서의 즐거움과 텍스트의 질이라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의 독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 우리의 책을 여행시키자. 다른 이들의 손에 닿고 다른 이들의 눈이 즐길 수 있도록. 다시는 펼쳐지지 않을 책들이 나오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시 한 편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어딘가? 나는 지금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프랑스 피레네 지역 소도시의 한 카페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다. 그리고 내가 틈만 나면 되풀이 읽는 작가인 보르헤스의 전집은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 집에 있다. 하지만 내 이론을 당장 테스트해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나는 길을 건너 약 5분 거리에 있는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는 다른 카페로 또 들어간다. 나는 주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찬 생수를 주문한 뒤 검색창에 작가 이름과 함께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 단어를 써넣는다. 내가 책들을 떠나보낼 때 느끼는 감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다.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이젠 기억에도 아득한 베를렌의 시구가, 더는 발길 닿지 않을 거리가, 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비춰본 거울이 다시는 열지 않을 문이 있다. 내 눈앞 저 서가에 다시는 펼쳐지지 않을 책들이 있다. 나는 그 책들을 다시 펼쳐보지 않을 것이다. 새롭고 흥미로운 책들은 부단히 쏟아져 나오고 나는 그런 책들을 계속 읽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서가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멋진 일이다. 어린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펼쳐보게 되는 책들은 대개 그림과 글씨가 섞인 그림책 전집류라고 한다. 하지만 사인회 때 손때로 반질반질해진 내 책을 들고 오는 독자들을 만나는 건 역시 멋진 일이다.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연함은 번도 넘게 돌아다닌 책, 그 책을 쓰는 동안 작가의 영혼이 여행을 했듯이 책 역시 나름의 여행을 한 것이다. 참 멋진 생각이죠.
책을 소유하고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행을 떠나보낸다는 생각을 저도 사실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서로 나누는 삶이 또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는 살아서 죽었다. 어림잡아 보건대 독자들이 이 책 한 페이지를 읽는 데는 3분 정도가 걸릴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그 시간 동안 약 300명이 죽고 620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 내가 이 한 페이지를 쓰는 데는 약 반 시간 정도가 걸린다. 나는 정신을 집중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옆에는 책들이 흐트러져 있고 머릿속에는 영감이 떠오르고 밖에는 자동차들이 지나다닌다. 그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한 상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어딘가 수많은 가족들이 누군가를 여인 슬픔에 울고 있고 또 다른 수많은 가족들은 새로운 아이, 손자, 형제, 자매의 탄생에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잠시 일에서 손을 놓고 생각에 잠긴다. 길고 고통스러운 병마에 시달리다 삶을 마쳤을 이들도 있고 죽음의 천사가 마침내 환자를 데려가 준 것에 안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우연히 눈에 띈 단순한 통계로 인해 나는 갑작스레 상실과 만남, 미소와 눈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돌보는 손길 하나 없이 자기 방에서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보는 눈을 피해 태어나 고아원이나 수도원 문 앞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나는 곰곰이 생각한다. 나도 한때 이 출생 통계 수치에 들어 있었을 것이고 언젠가는 사망자 수치에 포함될 것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산티아고의 길을 다녀온 이래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삶이 계속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 실존은 언젠가 끝날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사는 동안 쓸데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일을 미루고 중요한 순간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간다.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늘 푸념하면서 막상 행동하기는 두려워한다. 모든 것이 달라지길 바라면서도 스스로는 변하려 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 조금만 생각한다면 오랫동안 미뤄온 전화통화를 더는 미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은 지금보다는 좀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육신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차피 일어날 일을 두려워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인디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을 떠나기에 특별히 좋은 날은 없다. 한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다. 나는 그 경지에 이르기를 바란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 모두 이르든 늦든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삶 앞에 준비된 자이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얼마 전 아내가 이파네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한 스위스 관광객을 도왔다. 아내의 말로는 그가 억양이 강하고 알아듣기 힘든 포르투갈어로 여권도 돈도 묵을 곳도 없다고 하소연하더라고 했다. 아내는 그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호텔에 묵을 수 있도록 돈을 주며 대사관으로 가보라고 조언해주고는 헤어졌다. 며칠 후 리우데자네이루 신문에 이 스위스 관광객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알고 보니 그는 일부러 괴상한 억양으로 말하며 선량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기꾼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리우데자네이루를 사랑하고 도시의 나쁜 이미지를 지우려고 애쓰는 그것이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기사를 읽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그렇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말을 듣고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다. 아크바에 현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도 현자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없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대로를 따라 걷는데 한 무리의 남녀가 뒤따르며 그에게 모욕의 말을 퍼부었다. 그는 모른 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 중 한 남자가 말했다. 당신 귀머거리요?
이렇게 욕지거리를 쏟아붓는 우리를 축복해 주다니.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만 줄 수 있는 법이죠. 그의 대답이었다. 사랑은 기적을 부른다. 나는 자연의 힘과 조화를 이룬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단체인 달의 전통에 소속된 한 여자와 길을 걷고 있었다. 갈매기를 쓰다듬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방파제에 앉아있는 새들을 바라보며 그녀가 물었다. 물론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몇 번을 시도해도 새들은 다가서기가 무섭게 날아가 버렸다. 새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이 당신의 가슴에서 새의 가슴으로 한 줄기 빛처럼 흐르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세요. 나는 하라는 대로 했다. 2번은 실패했으나 3번째엔 무아지경에 빠진 듯한 상태가 되어 갈매기를 어루만질 수 있었다. 그 뒤로도 무아경에 빠진 것 같은 상태가 되면 원하는 대로 갈매기를 쓰다듬을 수 있었다.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죠. 나의 마녀 친구가 말했다. 같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이들을 위해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생을 이루는 얼굴 없는 자들.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 셋이 내가 묵고 있는 도쿄의 호텔로 찾아왔다. 어제 댄스 갤러리에서 강연하셨죠?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우연히 지나가다 마침 이 세상의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에 갤러리에 들어섰습니다. 우선 저희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묵는 곳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지 않았다. 1년의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극복하고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라면 그만큼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세 신사 중 한 사람이 내게 일본어로 쓰여진 책 몇 권을 건넸다. 그러자 내 통역자가 흥분했다. 책을 준 이는 가즈이토라는 사람으로 나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저명한 일본 시인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 신비스러운 동시성 덕분에 나는 시인이자 서예가였던 아이다 미소의 걸작 중 일부를 이렇게 독자들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 우리에게 순수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의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토록 강렬한 삶을 살았으므로 풀은 말라버린 후에도 지나는 이들의 눈을 끄는 것. 꽃은 그저 한 송이 꽃일 뿐이나 혼신을 다해 제 소명을 다한다. 외딴 골짜기에 핀 백합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꽃은 아름다움을 위해 살 뿐인데 사람은 제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한다. 토마토가 참외가 되려 한다면 그보다 우스운 일 어디 있을까? 놀라워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자신을 우스운 꼴로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나 강한 척할 필요는 없고 시종일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뿐. 필요하면 울어라.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그래야 다시 웃을 수 있는 법이니.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 터널이나 다리의 준공식 장면을 볼 때가 있다. 보통 하객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한 줄로 서고 그 한가운데는 장관이나 주지사가 서서 함께 리본을 자른다. 공사를 감독한 사람들이 사무실로 돌아오면 그들의 책상에는 공사를 치하하는 편지들이 쌓여 있다. 하지만 공사 중에 땀 흘려 일한 사람들, 곡괭이와 삽을 쥐었던 사람들, 한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견뎌내고 일을 마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없다. 생색을 내는 것은 언제나 땀 흘려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는 그만두지 않으리라. 보이지 않는 얼굴, 명성도, 영예도 좋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그 얼굴들을 지켜본 사람이기를.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우리 생을 이루는 중요한 것들은 결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 카산 자이드 아메르가 들려준 이야기다. 한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짜리 지폐를 들고 물었다. 이 $20짜리 지폐를 갖고 싶은 분 있습니까? 여러 명의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강사가 말했다. 드리기 전에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는 지폐를 구겨 뭉치고는 말했다. 아직도 이 돈 가지실 분? 사람들이 다시 손을 들었다. 이렇게 해도요? 그는 구겨진 돈을 벽에 던지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욕하고 발로 짓밟았다. 이제 지폐는 더럽고 너덜너덜해졌다. 그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사람들은 다시 손을 들었다. 이 장면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말했다. 내가 이 돈에 무슨 짓을 했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20짜리 지폐니까요. 우리도 살면서 이처럼 자주 구겨지고 짓밟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 산문집이었고요. 다음 책은 작가 은희경의 태연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 작가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글의 전개나 주인공들이 참 제게는 신박하게 다가왔고 글을 읽는 내내 책을 손에서 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내용도 좋고 좀 독특한 글의 전개여서 참 의미 있게 와닿는 그런 책이었고요. 책의 첫 번째 장이 류의 서사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또 류의 노래로 끝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앞에 류의 서사라는 첫 번째 시작 부분과 맞물려 있으며 이 내용이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 마지막 부분인 류의 노래라는 장을 낭독해 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어느 봄날 류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에 기댄 채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눈빛과 입술과 상기된 표정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한순간 그녀의 얼굴로 웃음이 퍼져나갔을 때 봄 햇살이 비춰든 듯 전화부스 안이 환해지면서 엄청난 볼티지의 전율이 아버지의 심장을 강타했다. 류의 아버지는 즉시 사랑에 빠졌다. 몽유병자처럼 비틀거리며 장님처럼 맹목으로 그녀에게 달려갔고 그녀로 하여금 그 부스에서 통화하던 남자를 버리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 류의 어머니는 애인을 배신하고 류의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리고 결혼생활 내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류는 어머니의 이혼과 재혼 모두 고독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녀다운 이지적인 독립심으로 고독의 침전물 속에서 자유로움과 평화를 찾아냈고 그 범주 안에서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복수심 때문도 아니었다. 함께 사는 동안에도 이미 품위 있고 차가운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와 분리시켜왔다. 복수라면 아버지를 고독하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를 향한 복수는 아니었다. 자신을 고독으로 이끈 매혹의 세계에 복수한 것이었다. 류의 아버지가 사랑에 빠진 것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를 어머니에게로 이끌었던 매혹은 처음부터 배신 속에서 잉태되었다. 어머니는 그 매혹을 고독으로 환산함으로써 운명에게 갚아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될 때처럼 불현듯 끝났다. 어느 휴일 오후 어머니가 뒷마당 댁의 피크닉 테이블에서 홍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을 때 먼지를 뒤집어 쓴 아버지의 낡은 지프가 모습을 나타냈다. 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손을 번쩍 들어 보인 다음 성큼성큼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2시간쯤 뒤 책을 덮고 찻잔을 챙겨 일어나던 어머니는 피크닉 테이블 앞에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뭔가 일어났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난 주말 자신이 깎아놓은 잔디와 그 사이사이 도단한 노란 민들레에 무심한 눈길을 던졌고 한참 뒤에야 보름 동안 소식을 몰랐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다는 걸 기억해냈다. 어머니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햇살은 부드럽고 대기는 맑았으며 꽃향기 섞인 미풍이 불어오면 그런 멋진 날씨였다. 옆집의 노부부는 2층 발코니에 의자를 내놓고 선글라스를 쓰고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꼬리 긴 다람쥐 한 마리가 천칭 모양의 새 모퉁이에 매달려 그네를 타듯 흔들흔들 씨앗을 훔쳐먹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눈을 들어 담장 아래 잎이 무성한 삼나무 새 그루를 바라보았다. 이사 온 첫날 어린 류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운 류의 아버지가 그 나무 사이사이로 곡선을 그으며 페달을 밟는 모습이 스쳐갔다. 짧은 머리를 나풀대며 그때와 똑같은 동선으로 혼자 자전거를 타던 소녀 류의 모습도 보였다.
어머니는 또 마른 흙으로 덮인 작은 화단을 보았다. 아버지가 비료를 8부대나 사온 뒤 이틀 동안 삽으로 갈아엎어 밭을 만들고 채소 모종을 잔뜩 심었지만 물을 주지 않아 모조리 말라 죽은 뒤 아무것도 심지 않게 된 화단이었다. 어머니는 장화를 신고 화단 한가운데 호수를 들고 서 있던 어린 이의 젖은 머리카락과 울먹이는 얼굴을 보았다. 어느 황금 연휴 내내 아버지는 뒷마당에서 스케치 도면과 목공 기구들에 둘러싸여 어린이용 책상을 만들었다. 류의 13번째 생일 선물이 된 줄 알았던 그 책상은 연필로 눈금이 표시된 몇 개 이어진 판자의 상태로 차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다. 어머니는 또 류와 어머니가 배드민턴 공을 담장 밖으로 넘겨버렸을 때 댁에서 고기를 굽던 아버지가 달려가서 뛰어넘었던 쥐똥나무 담장을 보았다. 그 사이 고기는 다 타버렸고 저녁으로 햄버거를 사러 갔던 아버지는 취해 돌아왔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보았다. 햇볕 좋은 날 헤드폰을 낀 채 해먹 위에서 모로 누워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달큰한 숨소리와 배 위에서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던 얇은 리넨 담요, 그리고 땀이 찬 헤드폰을 빼거나 햇볕에 달궈진 담요를 걷으면 그 즉시 눈을 뜨던 아버지의 환한 얼굴. 살아오는 동안 그런 낯선 얼굴과 부닥친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어머니는 그 시간 너머를 보기 시작했다. 그 나라로 떠나오기 전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캠퍼스와 거리들, 어깨에 두르고 있던 아버지의 팔의 힘, 너털 웃음, 벚꽃잎이 날리던 밤의 고궁, 골목의 포장마차에서 새어나오던 불빛, 비오는 밤 술집 탁자 아래에서 잡았던 차고 축축한 손바닥, 아버지가 쓴 편지 겉봉의 큼지막한 글씨, 빛바랜 티셔츠에서 나던 빨래 비누 냄새와 푸른 잉크가 묻어있던 팔꿈치, 그리고 아버지의 노랫소리와 숨가쁜 맹세들을 보았다. 마치 천문학자들이 어느 별에선가 시작되어 우주를 통과하는 동안 그 거리만큼의 과거를 갖게 된 빛을 바라보듯이 그 빛이 담고 있는 천체와 그보다 더 먼 과거로 존재하는 별의 시간을 보듯이 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회환도 그리움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것까지를 보았다. 자신은 사라져버린 별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사라진 것은 완결된 것이며 완결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죽은 것이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고독 역시 스스로 의식함으로써 살아있을 뿐이었다. 이유를 깨달았다거나 시간에 지쳤다거나 하는 명분은 어리석고 공허했다. 어떤 일이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종결되는 것이며 때가 되었다는 말은 그때를 알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혼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계속 혼자 살았다. 류는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누구나 느끼는 충동이고 아버지의 경우 격정이나 취기에 떠밀려 행동에 옮겨볼 수는 있었겠지만 운명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운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잇는 고통과 고통의 서사가 끝나기를 원했다. 어머니가 이혼할 때처럼 아버지가 스스로 세상을 등질 때에도 운명은 배신이라는 선택을 존중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류는 한국에 정착했다. 정해진 인턴 기간을 마치고 떠날 계획이었던 외국문화원의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때 류는 아버지의 죽음을 대하는 어머니의 냉담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어머니와의 거리인지 아버지를 향한 회복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류는 그에게서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를 보았다. 무책임한 욕망에서 에너지를 얻는 한편 세상의 이중성과도 무난히 타협했다. 류가 설명할 수 없는 천연의 감정으로 강하게 요셉에게 이끌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부모의 나라의 이방인으로 온 류에게 요셉은 첫 번째로 사랑을 고백해온 사람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 너머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며 깊이 오열하던 류가 눈물을 멈췄을 때 요셉은 불현듯 옆에 서 있었다. 요셉과 함께 SC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 류는 격정에 휩싸여 있었다. 문화원은 본국의 기념일에 맞춰 일주일의 휴무에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세상 끝까지 가보자는 요셉의 약속은 류에게 축제의 해방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요셉은 매혹된 자의 무질서한 용맹으로 류를 자주 행복의 충동 한가운데에 빠뜨렸다.
젊은 예술가의 재능과 열정을 동원하여 발길이 닿는 곳 어디에서든 사랑에 빠진 자들의 완벽한 독립기지를 건설해냈다. 그중 가장 완벽한 독립기지 안에 고립되기를 꿈꾸며 떠나는 것이 그 여행이었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은 류는 이륙을 기다리는 활주로의 비행기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류는 늘 혼자서 여행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했던 사람은 대학 시절의 연인이었던 K였다. 그는 류와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류의 스튜디오에서 류의 여자친구와 키스했고 그녀의 귀걸이를 셔츠 주머니에 넣은 채 류와 함께 비행기를 탔다. K와는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그 이후로 류에게는 2명의 연인이 있었다. 한국으로 오면서 모두 헤어졌다. 지난 일이었다. 비행기 동체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과 함께 택싱을 알리는 스튜어디스의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안전띠를 매기 위해 고리를 찾던 류는 흠칫 놀랐다. 옆자리에 요셉이 팔을 뻗어 버클을 채워주었을 때 소리가 지나치게 크고 차갑게 류의 귓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철컥 하는 그 소리는 오래전 봄날 가족 피크닉을 떠나는 렌터카 안에서 창가 자리에 어머니를 묶었던 그 안전띠 소리와 비슷했다. 버클이 채워진 뒤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친 짧은 순간에 들리지 않는 총성을 신호로 그들은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자 류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 왼쪽 가슴에 댔다. 어두운 극장 안의 어머니와 똑같은 자세였다. 그 순간 비행기가 이륙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서사를 통과한 류는 순진한 연인은 아니었다. 요셉의 궁극적 욕망이 자신의 내부를 향한 것이며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소설이라는 개인적 영역을 위해 소진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류는 자신이 매료된 것이 태어남 속에 깃든 파탄의 맛이라는 것을, 열렬한 삶 속에 깃든 차고 날카로운 죽음의 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죽음을 기다려도 태어난 무력한 존재들에게 그 죽음의 맛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열렬하고 능동적인 삶의 증명이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면서 2번 다시 오지 않는 끝이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것들과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는 것들이 섞인 채로 흘러가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은희경 작가가 태어난 인생이라고 쓴 그 제목과 결부되는 부분입니다. 좌석 등받이와 함께 류의 몸이 뒤로 비스듬히 젖혀졌다.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며 류는 고개를 돌려 옆자리의 요셉을 바라보았다. 감고 있던 눈을 뜨면서 요셉이 류를 향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다정한 웃음은 류를 슬프게 만들었다. 세상의 끝은 SC가 아니었다. 열정이 끝나는 소실점이었다. 매혹은 지속되지 않으며 열정에는 일정한 분량이 있다. 그 한시성이 그들을 더욱 열렬하게 만든 것이었다. 류는 그들에게 주어진 매혹과 열정의 시간이 끝나버리는 날 자신이 혼자 비행기에 실려 돌아오리라는 걸 예감했다. 요셉과 다른 점은 그것이었다. 둘 다 뜨거웠지만 류는 요셉과 달리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했다. 매혹이 사라진 이후 그 사랑은 어머니처럼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류는 자기만의 부역보다는 상실을 택했다. 고통보다는 고독을 택한 것이다. 그것을 요셉에게 납득시키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조의를 표하듯 왼쪽 가슴 위에 올려놓았던 팔을 요셉에게로 뻗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는 류의 표정에는 슬픔과 갈망이 조용히 깃들어 있었다. 그 여름 SC를 혼자 떠나올 때 류는 울었지만 요셉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놓고 되돌아와 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진 않았다. 부모가 이혼한 얼마 뒤 류는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서 챙겨가지 못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모두 차고 한쪽에 버려지다시피 처박힌 것들이었다. 클래식 음악 CD 몇 장과 녹슨 릴 낚싯대와 목공용 마스크와 천체 망원경과 록 클라이밍 신발 등 아버지가 한때 몰두하다 이내 잊어버렸던 여러 가지 관심사의 흔적들. 그런 잡동사니들 뿐이었다. 어머니는 비행기처럼 기류를 따라 자유롭게 흘러가라는 뜻으로 류의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페라 속 비극적인 여인의 이름을 따 류에게 붙였다. 그 오페라에서 노래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류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살아오는 동안 류를 고통스럽게 했던 수많은 증오와 경멸과 피로와 욕망 속을 통과한 것은 어머니의 흐름에 몸을 실어서였겠지만 류가 고독을 견디도록 도와준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삶에 남아있는 매혹이었다. 고독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저교로운 평화를 주었다. 애써 고독하지 않으려고 할 때의 고립감이 견디기 힘들 뿐이었다. 타인이란 영원히 오해하게 돼 있는 존재지만 서로의 오해를 존중하는 순간 연민 안에서 연대할 수 있었다. 고독끼리의 친근과 오해의 연대 속에 류의 삶은 흘러갔다. 류는 어둠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은희경의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